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 상대방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표정도 온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돌아서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말투는 무뚝뚝하고 표현도 서툰데 그 사람 앞에만 서면 괜히 마음이 놓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말을 잘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진짜 기준은 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28살의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젊은 관료로서 한양의 수많은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말솜씨가 뛰어난 이들이 많았습니다. 임금 앞에서도 거침없이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사람, 연애 자리에서 좌중을 단번에 사로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처음에 그런 이들을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곧 생각이 깊고 사리분별이 명확하다는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평소 유려하게 말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거나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봐 침묵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면 평소 말수가 적던 이들 중에는 위기의 순간 묵묵히 나서서 짐을 나눠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의 기술과 사람의 됨됨이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온한 날에는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친절하고 너그러운 척할 수 있습니다. 진짜 모습은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드러납니다. 예상치 못한 손해를 봐야 할 때, 갑작스러운 비난을 마주할 때, 자존심에 금이 가는 순간 비로소 그 사람의 바닥이 보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꾸미지 않은 본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을 때 그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한양에서 어울리던 벗들은 대부분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과 가깝다는 것 자체가 화근이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수가 적었습니다. 거창한 위로 대신 그저 곁에 앉아 차를 함께 마셨습니다. 말없이 건네는 눈빛 하나가 천마디 말보다 깊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모임에서 분위기를 이끌지도 않고 재치 있는 말로 주목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 그들입니다.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조건 없이 손을 내밉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그 안에 깊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갖추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진면목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한 가지 방법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한두 번의 만남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함께 기쁜 일을 겪어보고 곤란한 상황도 지나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말과 행동 사이에 간극이 드러납니다. 입으로는 의리를 말하면서 정작 어려울 때 외면하는 사람인지, 평소에는 무심해 보여도 중요한 순간 옆을 지키는 사람인지가 갈립니다. 오늘 처음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과 편안해지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재주가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일관성이 우리 마음에 은밀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그 신호를 읽는 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예의 바른 표현, 상대방을 배려하는 어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문장을 익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책과 영상을 통해 대화법을 배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지만 반응은 꾸밀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표정과 몸짓과 태도는 준비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입니다. 정약용이 관직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말이 정중하고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우설은 앞에서는 더욱 공손했고 후배들에게는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약용도 처음에는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급한 공무로 서류가 뒤섞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상관이 책임자를 추궁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동료는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아랫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말로는 함께 책임지자고 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이미 남을 향해 있었습니다.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말은 머리에서 만들어지지만 반응은 몸에서 먼저 나옵니다. 갑자기 불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칭찬을 받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볼 때 그 순간적인 반응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말로 포장하기 전엔 알 것 그대로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유배 시절 정약용은 강진의 여러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인상 깊었던 이가 있습니다. 한 늙은 농부였습니다. 그는 말재주가 없었습니다. 어느라고 느렸으며 때로는 말문이 막혀 한참을 더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호소하면 말을 잇기도 전에 그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일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고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에 달려가는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말로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반응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말로는 언제든 돕겠다고 하면서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물러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과 반응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먼저 얼굴이 굳어지고 잠시 뒤에야 억지 미소를 만들어냅니다. 그 찰나의 굳은 표정이 진심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친절한 말은 머리가 만들어낸 연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연기에 속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반응을 기억한다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볼 때 세 가지를 관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축하하면서 속으로는 시기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둘째는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함께 걱정하며 방법을 찾으려는지 아니면 슬그머니 거리를 두려 하는지가 보입니다. 셋째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의 반응입니다. 책임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남에게 떠넘기려 하는지가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상황에서 말보다 먼저 나오는 표정과 몸짓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그 사람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말은 사후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통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끌리거나 밀리는 것도 아마 이 반응을 본능적으로 읽어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듣기 전에 먼저 그들의 눈을 보십시오. 입이 열리기 전에 어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십시오. 그 작은 신호들이 천마디 말보다 정확하게 진실을 알려줄 것입니다. 말은 배울 수 있지만 반응은 삶 전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정약용은 오랜 관직 생활과 유배 시절을 거치며 사람을 구분하는 나름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이 세 가지 순간에 보여주는 태도가 그 사람의 본질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먼저 기쁜 일이 생겼을 때를 살펴봅시다. 승진을 했거나 큰 일을 성사시켰을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자기 공을 앞세웁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가볍게 언급하거나 아예 빠뜨립니다. 다른 부류는 함께한 이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몫을 줄여서 말합니다. 정약용은 후자의 사람들에게서 진짜 그릇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기쁠 때 나누려는 마음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입니다. 일이 틀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이는 즉시 남의 탓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제대로 안 해서, 상황이 그래서, 운이 나빠서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또 어떤 이는 일단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탓하기보다 어떻게 수습할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정약용은 곤경에서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경계했습니다. 그 손가락이 언젠가 자신을 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시험대입니다. 책임은 무겁습니다. 감수해야 할 것이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뒤로 물러서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다릅니다. 자신의 몫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섭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마땅히 져야 할 짐이라면 지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이 기준으로 시험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배를 떠날 때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거리를 두었습니다. 기쁠 때 함께 축하하던 이들이 곤란해지자 멀어졌습니다. 책임을 나눠지기는커녕 아는 사이라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반면 평소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이들이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정약용은 그때 비로소 누가 진짜 벗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함께한 사람들을 기억하는가? 곤란한 상황에서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몫을 돌아보는가? 책임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는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모습도 더 명확히 보일 것입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일은 조심스럽습니다. 한두 번의 행동으로 사람 전체를 규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패턴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일관되게 자기 공만 챙기고 곤란하면 남 탓하고 책임은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쁨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견디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쁠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었던 사람, 곤란할 때 옆에 남아 있었던 사람, 책임 앞에서 한 발 앞으로 나섰던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세상에 흔하지 않은 인연입니다. 반대로 나 자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인지 돌아보십시오. 결국 관계는 서로에게 거울입니다.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상대에게 신뢰가 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말로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표정도 어느 정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늘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말을 들을 때 귀만 열지 말고 눈도 함께 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어깨는 긴장해 있는지 이완되어 있는지, 발끝은 나를 향해 있는지, 문 쪽을 향해 있는지를 살피라고 가르쳤습니다. 한양에서 벼슬을 할 때의 일입니다. 정약용은 한 관료와 중요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로는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함께 힘을 합치자 반드시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시선이 자꾸 옆으로 흘렀습니다. 몸은 의자에 살짝 기대어 뒤로 물러난 자세였고 손은 계속 무릎 위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말과 몸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마음의 통역사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면의 상태를 밖으로 전달합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그쪽을 향합니다. 이야기에 집중하면 고개가 살짝 기울고 눈이 상대방의 얼굴에 머무릅니다. 반대로 마음이 떠나 있으면 아무리 집중하는 척해도 몸이 배반합니다. 발끝이 출구를 향하고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갑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지작거리거나 팔짱을 끼는 것도 심리적 거리감의 표현입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정약용은 마을 사람들을 관찰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말은 공손했고 배움에 대한 열의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의 몸을 보았습니다. 앉아있는 동안 자세가 흐트러져 있었고 이야기를 듣는 중에도 시선이 창밖으로 갔습니다. 손은 무릎 대신 바닥을 짚고 있었는데 마치 언제든 일어날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정약용은 그가 오래 배우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젊은이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많아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며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말솜씨도 없고 머리도 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앉아있는 모습은 달랐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정양용이 말할 때 눈을 떼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말로는 자신을 낮추었지만 몸은 이미 배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정양용 곁에서 학문을 익혔습니다. 일상에서도 이 원리는 적용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이 진심으로 듣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의 몸을 보십시오.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는지, 당신을 향해 몸을 열고 있는지, 눈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살피면 됩니다. 말로는 열심히 듣고 있다고 해도 몸이 닫혀 있다면 마음도 닫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은 적어도 온몸으로 경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관심입니다. 자신의 몸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시선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해 보십시오. 상대방도 나의 몸을 읽고 있습니다. 말로는 관심을 표현하면서 몸은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느낍니다. 진심을 전하고 싶다면 말보다 먼저 몸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몸도 따라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없이 전하는 신뢰의 시작입니다. 젊은 시절 정양용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에게는 올바른 논리로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이에게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면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데 쏟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변하고 싶을 때만 변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양용은 이 깨달음을 더 깊이 얻었습니다. 강진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가르쳐 주려 해도 배울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생활 방식을 조언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정양용은 그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는 대신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쪽으로 말입니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선을 긋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선 안에서는 관계를 유지하고 이 선을 넘으면 거리를 둔다는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과 행동이 자주 어긋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거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대방의 본성을 탓하지도 않고 바꾸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단지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를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양용은 이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지칩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고 결국 관계가 틀어집니다. 반면 처음부터 기대를 조절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나도 소모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넘어가고 내일은 같은 일에 화를 내면 상대방도 혼란스럽고 나 자신도 흔들립니다. 한번 정한 선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켜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선의 위치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자주 바뀌는 기준은 기준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준이 상대방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약속을 자주 어긴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어겨질 때마다 반복되는 실망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정양용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고치려는 시도를 줄였습니다. 대신 자신이 어떤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을지를 더 명확히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와는 적당한 거리가 서로에게 더 좋습니다. 그 거리를 정하는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관계가 있습니까? 계속 바꾸려 애썼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노력이 나를 지치게 한다면 방향을 돌려보십시오. 상대방을 바꾸는 대신 나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 거리를 둘지를 정하십시오. 그것이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결국 타인의 변화는 그 사람의 몫이고 나의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관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빠지는 관계가 있고, 만나고 나면 오히려 힘이 생기는 관계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여러 시절을 거치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는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고, 어떤 이는 짧은 만남이어도 돌아서면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생기면 남을 탓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누군가에 대한 불평이 이어집니다. 직장 상사가 문제고 가족이 문제고 세상이 문제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공감해주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듣는 쪽도 지칩니다. 더 힘든 것은 그 불평의 화살이 언제 나를 향할지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오늘 남을 탓하는 사람이 내일 나를 탓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관계에서 늘 받기만 하려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힘들 때는 연락하지만 상대방이 힘들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피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적극적이지만 도움을 줘야 할 때는 소극적입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되면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는 불균형이 생깁니다. 주는 쪽은 점점 지치고 관계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반면 나를 단단하게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방법을 찾습니다. 불평보다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려운 상황을 나누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같이 고민합니다. 대화를 마치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도 마음이 정리된 느낌이 듭니다. 혼자 감당하던 짐을 잠시나마 함께 들어준 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이런 관계의 소중함을 절감했습니다. 강진에서 만난 몇몇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유배 온 사람이라는 시선 대신 한 사람으로서 대했습니다. 어려운 처지를 동정하기보다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다고 했고 농사 짓는 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 일상적인 교류가 정약용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는지 단단하게 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올 때의 기분을 살피는 것입니다. 만남 후에 유독 피곤하거나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그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남 후에 마음이 편안하고 무언가 해보고 싶은 에너지가 생긴다면 그 관계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치게 하는 관계에 계속 에너지를 쏟으면 정작 소중한 관계를 돌볼 여력이 없어집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양쪽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지금 자신의 관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면 에너지가 빠지고 누구를 만나면 힘이 나는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의 배분을 조정해 보십시오. 나를 단단하게 하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쓰십시오. 그것이 삶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만나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직장을 떠나면 동료들과의 관계도 희미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곧 삶이 쓸쓸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자연스러운 정리의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젊은 시절 정약용도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뒤로는 인맥이 더 넓어졌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 업무로 얽힌 사람, 학문을 논하며 친해진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유배를 겪으면서 그 숫자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위험한 사람과 가깝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쓸쓸했습니다. 그토록 많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수백 명과 피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몇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것이 더 값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 곁에 남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 관계의 질은 달랐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말없이도 마음이 통했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한 번 만나면 오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밀도가 정약용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시간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디에 쓸지가 중요해집니다. 모든 관계에 골고루 시간을 나눠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그 선택의 기준으로 밀도를 삼았습니다. 함께 있을 때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관계, 말이 많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신뢰가 있는 관계를 우선에 두었습니다. 말로만 다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반가워하고 좋은 말을 건네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연락도 자주 하지만 내용은 늘 가볍습니다. 이런 관계는 숫자만 채울 뿐 실제로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주 만나지 못해도 한 번 만나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떠오르고 연락하면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밀도 있는 관계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숫자의 감소 자체보다 밀도 있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아도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고독합니다. 반대로 단 한 사람이라도 깊이 연결된 관계가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의 과제는 관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대신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에 시간과 정성을 더 쏟으십시오. 넓은 인맥보다 몇 사람과의 깊은 연결이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함께 진심을 나눈 기억이라고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이와는 오래 인연이 이어지고 어떤 이와는 스쳐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얼굴이 흐릿해지지만 유독 선명하게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약용은 평생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며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도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넘칩니다. 성공했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상황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곁에 오고 싶어 합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빠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실패했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때, 여전히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유배를 통해 이 진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한양에서 함께 어울리던 수많은 사람들 중 유배지까지 소식을 전해온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 찾아온 사람은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정약용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벗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려운 시기에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물리적 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도움을 줄 수 없더라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전해지면 어려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정약용에게 유배지의 벗들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친밀하게 지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자 슬그머니 멀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연락을 끊은 것이 아니라 빈도를 줄였습니다.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가 진짜 벗인지를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어려운 순간은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시험지와 같았습니다. 이 기준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어려울 때 자리를 지켰는가? 상황이 불리해졌을 때 슬그머니 뒷걸음질 친 적은 없는가?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마음의 자리를 내어준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됩니다. 정약용은 긴 삶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남긴 태도로 기억된다고 말입니다. 화려했던 시절의 업적보다 어둡던 시절의 태도가 더 오래 남습니다. 성공했을 때 누구와 함께 했느냐보다 실패했을 때 누가 곁에 있었느냐가 더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마지막 기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그대들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순간에도 자리를 지켜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대들 자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그대들의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